그렇게 이금주 씨 그렇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지금 설명을 안 듣고 아니요, 들었는데. 듣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원래 용맥이 흐른다 그러네. 용맥. 근데 이렇게 흘러와서 저기서 산에서 저 맥이 이렇게 흘러와서 요리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왔어요. 예, 그런데 그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좌측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을 보고 있을 때 좌측은 어떤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근데 이쪽에 청룡이 약간 작기는 해요. 그러나 어떤 무엇에 지정을 줄 정도는 아닌데 우백호 좌청룡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돼 있고요. 그런데 청룡이 조금만 길었어도, 그래서 저 청룡이 길지 않고 약간만 틀었어도 길어지겠죠. 청룡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맞춰야 돼? 남편이 화딱지가 자주 낸 사람은요, 남편을 고칠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돼. 우리 어머니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마을의 이 곳들은 그것이 모두가 조건이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몇백 년 동안에 이 끊기지 않고 이 지맥과 인맥이 흘러서 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수년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 그래서 문을 열면 북이 보이는 집, 또 이런 삼각관계에 있는 집들, 그 다음에 내 집 앞에 도로가 바로 우리 집을 마주 보는 집들,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골짜기에 집이 지어진 집들, 이런 것은 다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복을 깎아먹고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그게 자기하고 관계 없었는데 채워졌다면 내 복보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늘은 주역에서 하늘은 둥글다 그래요. 땅은 네모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은 사랑채입니다. 사랑채는 남자가 썼을까요? 여자가 썼을까요? 남자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그러면 기둥은 둥글까요? 네모일까요? 여기 기둥 보세요. 둥근 것은 양이고 하늘이죠. 네, 그리고 양의 하늘은 높아요. 그래서 항상 남자는 높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저질이에요. 말을 그런 뜻을 하는 게 아닌데 무조건 남자가 높다라면 이유부터 따지고 보는 선수들이 있어요. 일부러 지금 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요. 저 영광에 가면 매간당이라도 있는데 거기도 사랑채가 이 둥글게 돼 있어요. 이 저 기둥이. 그리고 이 안쪽에는 여자들이 쓰는 곳인데, 여자들이 쓰는 곳은 기둥을 네모로 만들어서 여자들이 쓰는 곳이다. 그리고 이 문을 닫고 여기를 막으면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막힌 공간이 돼요. 그래서 저기를 안채, 여기를 사랑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에 보면 이제 뒤에 이렇게 잠깐 한 번 보세요. 여기 현판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보면 이제라고 돼 있어요. 그 극복 이자 집제자입니다. 여기가 지금 4대가 이 현판이 붙어 있는데요. 이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연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연정을 눈여겨 봐주세요. 이따 열화장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연정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원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 집안자 해가지고 원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요. 그리고 이 집 뒤에 행랑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연꽃 연자, 저 암자 암자 해가지고 연꽃 암자라는 연암이라는 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 1840년도 35년에 이진만이라는 분이 이재라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분이 이 집을 원래는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정이라는 분은 원암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오셨어.
그 다음에 이분의 원암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이방해라고, 이방해라는 분이 원암이고요.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까 말하는 저 뒷집에 있는 연암 이질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질레 그 아버지 4대가 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질레 씨는 누구라고? 아까 종부의 시아버지. 네, 이렇게 지금 5대가 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주련을 보고 해석을 하니까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왜 그랬냐면 이질레 씨나 그 이진만 씨라는 상당히 3, 4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집의 역사는 상당히 불교 친화적인 역사 있어요. 네, 불교를 되게 좋아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극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실제적으로 세조한테 경을 잘 애웠다 해서 전라도 관찰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사를 하게 돼요. 이게 그 전 이야기인데, 그렇듯이 이 집에 왜 불교 이야기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해결점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 원암이라는 분은 이따 열화정회를 가게 되면 열화정은 이진만이라는 그분이 열화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열화정이 교육공간이다 보니까 이 원암에게 왔을 때 이 원암은 여러분들이 유명한 이건창이라는 분 아세요? 이건창 모르시면 공부를 안 하신 거야. 할 수 없어.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어요. 이건창이라는 분이 와서 교류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암이라는 분의 사상에는 어떤 것이 표현되어 있는가?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잠깐만 한번 보시죠. 저기 주련을 보면 신시, 신 그러면 무슨 자예요? 몸이죠. 몸은 시, 바로 뭐 해석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서방, 신시 서방, 진자불, 달진자, 자비로울 자자, 부처불자. 그래서 몸은 서방의 부처님처럼 자비로움을, 부처님의 자비를 다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앉아있는 이 몸은 서방의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를 다 해야 되고, 이쪽에 보시면 목숨 숫자예요. 목숨은 뭐뭐 같아라, 남극 노인성 같아라. 그래서 목숨은 남극 노인성처럼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남극 노인성이라는 건 도가에서 나오는 남극 노인성인데 수명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숨은 남극 노인성처럼 세 번째 남령남자를 저렇게 돌려놨어요. 그래서 남극 노인성 가라 이렇게 해서 이 원암 선생의 사상이 저 두 개가 드러났는데 유교뿐만이 아니라 유불도를 나는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판이 이렇게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주련이라고 있는데 이게 화망천지 벼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화자는 그림 화자입니다. 그리고 망천이라는 것은 당나라 때 왕유라는 사람이 별장을 지어놓고 살았던 곳이에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망천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망천의 별업이란 말은 요즘 말로 별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망천의 별장과 같고 그런 뜻이잖아요. 망천이 별장을 지었고 놀던 것 같다, 이 집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글자 형태도 맞지 않고 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걸어졌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돼요. 죽풍. 자, 이건 8자로 되어 있고 저건 6자로 되어 있는데 죽풍, RO 7연 그 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배 끝에 바람이 불면 무슨 소리가 나죠? 사각거리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대폭의 바람 부는 소리를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측정을 하면 그 소리가 알파음이라 그래요. 알파음이 뭐냐? 아이가 임신했을 때, 엄마 자궁속에 있을 때 양수가 쪼록쪼록쪼록 흘러다니는 소리가 알파음이라 그래요. 그것과 같은 음역대에 있는 것을 알파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름에 누웠을 때 대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바로 알파음과 같답니다. 그리고 또 알파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파장을 조사해 보면 모두 다 알파음을 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기만 바라지 말고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이게 알파음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이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거 하나만 실천하셔도 오늘 김기수 선생님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죽풍의 5, 7연. 이게 5하고 7은 뭐예요? 이제 시가 5행시가 있고 7행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현금. 예? 금을 타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죽풍의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 온갖 노래를 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알자는 부딪히다는 뜻이 있는데 연주하다는 뜻, 세 번째 연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운자가 맞지 않는데 업, 운, 망, 원,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걸려 있으니까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네 개가 각각의 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선조님들이 각각의 사상이 들어있던가 아니면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겠는데 조화를 이루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사상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이 옹자입니다. 갈지자, 즐길락자, 놈잡자.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 자가 있었는데 이게 산자 같아요. 제일 밑에는 발알망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옹지락자, 이 집에 사는 늙은이의 즐거움은 뭐예요? 저 산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걸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산자를 색을 잘못 칠했거나 어떻게 글씨를 산을 필요로 해서 그렇게 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 산자 발알망자입니다. 이것에 사는 늙은이의 즐거움은 산을 바라보는, 저 산이 오직 좋은 산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연과 동화되는 이 주인의 마음을 일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시, 인간의 도원이다. 여기가 바로 뭐야? 사람이 사는 도원이다. 무릉도원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어부가 있었는데 꽃이 쭉 흘러서 계속 그것을 따라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사람들은 다 죽고 없고 3000년이 흘렀더라 라는 전설 있잖아요. 그 무릉도원이 바로 이곳이다.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무릉도원이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례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이따가 가는 열화정에 갈 텐데 열화정과 이 마을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열화정에 갔을 때 의문점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말 못할 것은 있어요. 하여튼 저 연정이라는 것, 저거 연꽃 연자, 정자 정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네. 이기도 연꽃 연자고 이진래씨라는 요 뒷집에 행랑에도 연꽃 연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자고 저건 암자인데 연꽃이라는 이름을 칠 때는 반드시 그 주변에 몰롱덩이가 있지 않고서는 지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저 앞에 것을 가지고 연꽃을 지었을까? 제가 의문이 들었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이따 열화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집안에가 집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기운을 그 나무에게 빼앗긴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집안에는 그런 나무가 없고요. 밖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밖에도 큰 나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마침 저 정도의 나무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고, 저게 직선으로 커간 게 아니고 밑에서 구불구불 해가지고 가지만 올라갔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도
항상 가능하다면 말씀드리는 게 저 높은 가지들은 좀 잘라줘도 돼요. 그래서 오봉산을 가리지 않고 이 서술대문보다 훨씬 높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해줘도 나무도 잘 자랄 뿐만이 아니라 이 집안의 기운도 뺏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 담장 너머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도 원래는 이 곳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가 물이 귀하고 그러니까 이 물을 찾아서 샘을 파서 주고요. 샘을 이제 온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저기가 지금 보면 샘으로 보이는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소리샘이라는 곳인데 이 샘에는 어떤 이야기가 온 동네에 와서 다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청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 지금 저기 진행자께서 보는데 저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적지만 소통의 공간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도 항상 자식들과 또는 다른 사람하고 소통의 공간들이 다 있지요. 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 아까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이 등량에 대해서 유래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성을 왔는데 보성은 무슨 자예요? 보배 보자 재성자예요. 그런데 보성의 보배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는 변명기 선생님이 변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다는 거. 그런데 보성의 보배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성은 의로운 고장에 달해서 의의 고장. 두 번째는 뭘까요? 조상현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리. 소리는 예술의 고장이죠. 그래서 예의 고장이다. 그 보성의 의병은요, 변명할 수 없이 많다니까요. 이를 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김구 선생님이 여기까지 쫓겨와서 45일간 머물렀다는 사실도 아시죠?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만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 종교를 일으킨 나철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요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성이 대단한 곳인데, 자, 처음에 의로운 곳, 두 번째 예로운 곳, 세 번째 뭐가 많죠? 내일 어디 간다고? 그렇죠. 차가 있어서 그것을 보배롭게 여긴다라고 우리가 믿어줍시다. 안 그러면 어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성에는 특이하게 전국적으로 임금 제자, 저 상제할 때 제자 있잖아요. 옥황 상제할 때 제자, 그 제자를 쓰는 산이 3개나 돼요. 전국에서. 무슨 산, 무슨 산? 제암산. 또 제자가 들어간다니까. 제자가 들어간데 일임상 걸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학은 잘하셨어도 그거는 모르겠던 것 같아요. 해 일자인 줄 알았죠. 해가 임금을 상징하니까. 아, 역시.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빨리 돌려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 수학 선생님이신가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존재산이 있어요. 존재산 있죠? 네. 제암산. 근데 그 자몽인데 전제 아이, 여기 세 군에 걸쳐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 제암산도 저렇게 자몽이. 정확하게 따지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보성이 그렇고요. 등량이라는 곳은 여기가 등량면 오봉리인데요. 등량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등량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5분 걸릴 텐데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순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금주 선생님은 같은 이씨라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그냥 패스하시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은 154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서울의 건천동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지금 서울의 인현동입니다. 네, 인현동인데 이순신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 옆에가 군사들을 훈련하는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원이 있다 보니까 이순신이 태어나서 전쟁놀이를 하면 맨 전쟁놀이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무 삼천지교처럼 중요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그 건천동 30~40호 마을밖에 안 되는 곳에 원균이라는 사람이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셨죠?
저만 몰랐던가? 원균이라는 사람이 같은 마을에서 5년 선배예요. 그런데 원균의 아버지는 원줄량이라는 분인데 병마 절도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순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벼슬을 못했고요.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이계라는 분이 있는데 손이 된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암행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균이 이순신의 째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째비도 안 돼. 그런데 자기보다 유명해지니까 엄청 무슨 마음은 심했겠죠? 그렇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녹동도에 가서 전공을 세우니까 유명해졌어요. 조선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야? 이순신 누구야? 라고 이순신보다 3살 위인 유성룡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아이 각하 저 이계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이럴 정도로 이순신의 이계라는 분은 선조도 알고 있었다. 그런 분이고요. 자 그럭저럭 해가지고 21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어려서 유학을 공부했고 주역도 공부했고 엄청나게 유학에 심취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22살이 되면서 보성 군수를 하고 있던 방진의 외동딸과 장계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성과 이순신이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방진이라는 분은 무사였는데요. 이순신과 결혼을 했고요. 그 딸이 외동딸이다가 보니까 방진이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진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누구 재산? 외동딸이니까 얘나 지금이나 장기를 잘 가야 되고 시집을 잘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 실제적으로 방진이라는 사람이 보성 군수하던 시절에 보성읍으로 화적대가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동딸이 화살을 나르고 난리를 그 내아라라죠. 이게 관아 안에 안이 있고 밖이 있었는데 안쪽에 있는 내아에 거기에서 화살을 나르고 막 돌을 치마로 나르는 등 해가지고 화적을 물리칠 때 엄청나게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성 읍내에 방태평이라는 마을이라 불렀고 방덕산이라는 마을이 불러졌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존재하다가 일제가 1936년도에 구획 정리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북쪽에 길이 가려서 국정리라고 고쳤다가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도 태평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보성읍에 태평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방진의 딸이 활약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은 방진이 조선시대 때 활을 잘 쏘기로 이순신과 손꼽으로 하면 5손가락을 아는 무사 중에 한 명인데 이순신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험을 문과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문과를 공부했다가 방진의 영향을 받았지 않느냐 해서 문과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22세부터 28세까지 별시에 시험이 사마시가 있고 별시가 있고 진광시가 있고 알선시가 있는데 사마시는 3년 만에 해당이 된 거고요. 별시는 그냥 별도로 행한 거고 진광시는 기분이 좋을 때 한번 하는 거고 알선시는 누가 이렇게 알선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요. 사마시는 3년 만에 한 번 해요. 3년 만에 한 번 시험을 보는데 전국에서 몇 명 뽑는다? 33명밖에 안 뽑아. 아니 그러니까 1년에 11명밖에 안 뽑는 거야. 지금은 뭐 공무원들 옛날에 엄청 어려웠어요. 아까 우리 강신기 선배님 소개하실 때 고시 합격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고시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이 28세에 별시 무과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사마시는 33명을 뽑는데 별시는 무과는 몇 명 뽑냐면 28명밖에 안 뽑아요. 그런데 28살 때 우리가 국어책에도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나왔는가 몰라. 이순신이 말 타고 가다 떨어져 가지고 그 버드나무 껍질을 꺾어서 달을 싸매고 다시 돌았다. 그래서 자기연비달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32살 때 무과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것도 12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아이러니나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순신이 당장에 문과에 시험을 합격해버렸더라면 무술 공부나 전략 공부를 하지 않았을 텐데 10년간이나 그 양반을 이렇게 선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으로 무인 공부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구했지 않을까라는 아이러니 역사를 새겨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많고 지금 현재까지 있지라도 몇 번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역사에도 큰 대전환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늘이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다 재벌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과 연관이 그렇게 깊다. 그러고 이순신이 33세 발령이 나가지고 36살 때 다 생략을 하고 고흥의 발포로 발령이 옵니다. 고흥 발포 나로도, 나로도로 오는데 36살 때 종사품으로 와요. 종구품에서 그러다가 다시 쫓겨가가지고 또 함경도로 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23년간의 관직 생활 중에서 2번의 백위 종군과 3번의 파직을 당하고도 꿋꿋이 살아남아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이순신과 우리 보성이 얽힌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하나 남았네. 아까 이 5분이라고 하더만. 등량이 아니 누구 등량이란 말이 어찌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문을 많이 하셨다니까 내가 질문을 할게요. 쌀 위자에다가 어질 양자 쓴 양자가 있거든요. 아니 한문 많이 하셨다 본인이 그러시구만. 나는 막 그리고 쌀 위자 옆에다 그 수량 양자를 써서 그것도 양자인데 어떤 것이 등량할 때 맞을까요? 말 안 듣는 학생간에 등량할 때 식량량할 때 쌀미에 어질 양자를 쓰고 쌀미에 수량할 때 양자를 써요. 이원이 완전히 등량해서 할 때는 어떤 것이 맞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둘이 똑같은 자예요. 등량. 자, 그러면 이 등량이라는 이곳의 지명은 언제 생겼을까요? 1914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1914년 이전에 300년 전에 등량이라고 생긴다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식량이 생긴다고. 그런데 이 마을이 강골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강골을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강동입니다. 마을 동자. 강동인데 옛날에는 뚝을 막지 않았을 때는 이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대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농토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자, 이 등량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순신이 고향 쪽에 있을 때 거기에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전쟁 중에 식량을 구하러 어느 섬에 갔는데 처음에 300석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815석을 얻어서 1100석을 얻어서 우리 이쪽 지방의 전라도 수군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서 전쟁을 승리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식량을 얻었다고 해서 고흥하고 보성 사이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등량도라 그랬고요. 이 등량이라는 말은 원래 없었고 이 보성에 보촌동하고 송죽동이 있었는데 그걸 합하면서 일본이 1910년에서야 등량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량이란 말은 얻을 득자 식량 양자인데 왜 식량을 얻는다고 했을까요? 근데 나중에 두구를 막아가지고 북이 생기고 저기서 식량이 많이 돼서 이름 그대로 등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명 중에 그렇게 된 이유들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설명했지만 김포라는 것은 새김자 나루포자잖아요. 새 비행기가 나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김포 비행장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 위치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저기 구례군 지금 온천이 있는 곳에 그 마을 이름이 무엇이냐면 구례군 산동면 따뜻한 온자 물수자 온술이에요. 그 양반들 온수가 나온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온술이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 온천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풍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어른들의 지혜가 거기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작가들이 그런 걸 안 믿어. 상관없어요. 그건 자유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 시간에 쫓기니까 항상. 자, 여기
그리고 감골마을 등량 고성은 대충 설명이 된 거네요. 그래서 이 등량이라는 마을이 1910년도에 생겼지만 그 전에 이름이 돼서 침량을 하기는 이 원이 생기고 뜰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고요.